한국에서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그때 4월 달에 북한이 핵을 쏘면 핵으로 대응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기를 원했었는데 그 내용이 빠졌다라는 건데요. 저는 북한 체제상의 그 특징을 보면 오히려 라는 게 북한 체제에 특히 뭐 이 유일 수령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훨씬 더 큰 압박이 된다. 역으로 우리한테는 훨씬 더 억제 효과가 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북한 같은 그 상황에서는 북한이 먼저 핵을 공격을 했을 때 그들은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전쟁을 억제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그런 공격보다는 훨씬 더 억제 효과가 크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권의 북한과 세계에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그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 옆에 있는 우리 김양규 박사입니다. 예,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이고 또 상목장 맡고 있는 김양규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즐겨보는 채널에 출연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박사님 당연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리 이해의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오늘은 김양규 박사를 모시고 좀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채널의 이름이 북한과 세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세계와 또 당연히 이건 북한이랑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미일 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에서 보여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두 명이서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특히 뭐 북한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그것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총평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김 박사, 어떻게 이 전체를 총평을 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새로운 내용이 있었다기보다는 기존에 많이 논의되었던 것이 양자 차원에서 논의됐던 것이 이제 3자 차원으로 확대되고 또 정례화되고 그리고 이제 명실공히 한미일 협력이 이제 글로벌 이슈들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이제 무게나 방향추가 좀 이렇게 이동된 느낌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하나는 제도화, 한미일 협력 제도화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안보 분야, 세 번째 경제 분야, 네 번째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일이 어떻게 구심점 역할을 하느냐, 네 가지인데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프놈펜 선언, 작년 11월 프놈펜 선언에서 공동성명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나온 건 북한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북한 문제가 핵심으로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거보다는 더 큰 틀에서 인도 태평양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중국, 대만 문제가 얘기가 되고 그 다음 순서로 그 앞에 이제 아세안 문제도 있었고 북한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미일 여러 가지 세 가지 문서 우리가 만든 정신으로 얘기하고 원칙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공약으로 얘기하는 문서의 핵심은 미국이 그리는 세계와 한국이 그리는 세계 질서 또 일본이 그리는 세계 질서가 서로 합치면 어느 선까지 이렇게 모아질 수 있는가 이제 그 부분들이 상당 부분 삼국의 노력에서 나왔다. 사실 이 모든 게 의미하는 게 세계가 굉장히 변하고 있다. 그 변화의 방향성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저희가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그 담론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변화하는 시기에서 한미일이 모여서 도대체 이 국제 질서, 세계 질서를 어떻게 끌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이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그래도 우리 성과를 한번 얘기를 해야겠죠? 네. 우리 김 박사는 뭐가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기존에 논의되었지만 3자화되지 못하고 또 이 지역에서 지역 동맹 체제 또는 지역 협력 체제로서 기능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정례화됐던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여러 차원에서 대통령 차원 그리고 장관 차원 또 NSC 비서관 차원에서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계속 연례회의를 이어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확장 억제 차원에서도 이제까지 많이 얘기됐던 것 중에 저는 항상 안타까웠던 것들이 이제 북한의 핵 무기나 미사일 시설에 대한 실시간 정보 탐색의 공유 문제 그것들을 이제 아주 명확하게 이제 그 저희 문건으로 넣어서 문건에 명시해서 그것들을 이제 협의해 나가겠다. 그리고 지금 최근 많이 주목받고 있는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그 공동 협력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까지 명문화돼서 들어간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또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제가 눈에 가장 띄었던 이번 결과라는 것은 제도화입니다. 제도화. 제도화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한미일 정상이 1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만나서 회담을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부처의 장관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국가안보보좌관, 가장 높은 안보의 참모들이 그거는 이제 정례화가 1년 확실히 됐고요. 나머지 장관들의 모임은 조금 앞으로 조정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한미일 정상이 매년 만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직접 만나서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돼 있다. 또 각 장관들이 만나면 또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지속성과 또 나름대로 안정성, 그 불확실성을 좀 줄이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연계된 건데 한일 관계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상화돼서 한일 관계가 좀 협력이 잘 돼가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이게 또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간의 한일 관계 역사를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건데 서로 간에 양국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대화 자체가 막혀버리니까 어려움이 있다. 근데 이렇게 한미일 협력의 틀이 있다면 설사 한일 관계가 다시 어려워지더라도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고 거기서 또 뭐 미국이 있으면 좀 약간 중재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전체적인 양자 관계나 한미일 삼자 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저는 그게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 박사가 잠깐 얘기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 관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한미 여러 이제 세 건의 한미 정상회담에 나왔던 세 번의 문건들의 특징은 기존의 한반도에 머물러 있었던 한일 또는 미일 간의 여러 협력들, 물론 미일 간의 협력들은 훨씬 더 글로벌한 부분도 있었지만요. 기존의 한미 간의 협력들은 좀 한반도 위주였던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조금 더 글로벌한 동맹으로 가는 그런 방향성이 있었는데 이번은 그야말로 정말로 그 배치되는 순서도 그렇고요. 인도 태평양 전략의 어떤 업데이트 버전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논의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좀 주목을 받는 것 같고 북한 파트의 얘기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새로운 얘기는 좀 없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장 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의 정례화라든지 또 정보의 공유라고 하든지 이런 중요한 합의들이 들어가긴 하였지만 예상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의 분명하게 문서의 구조를 보더라도 프놈펜 선언이랑 성명이랑 다르게 북한이 앞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 박사 말처럼 전체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기존의 한미일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재확인되는 수준이고 전에 했다가 중단된 것을 다시 하는 그런 수준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새로운 게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북한 문제를 더 큰 미국과 한미일의 큰 세계 질서와 세계 그런 틀에서 안보의 틀에서 북한 문제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아시아 연구원이 계속 요즘 뭐 좀 됐습니다만 얘기하기 시작한 게 통합 억제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많이 읽혀요. 그러니까 통합 억제라는 건 뭐 김 박사도 연구 결과물을 낳고 저도 뭐 쓴 게 있습니다만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거죠. 한미일도 그렇고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같이 그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여러 가지 도전적인 요소에 대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이른바 플래시 포인트라고 불리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 남중국의 대만 한반도 문제인데 한반도 문제로 국한해서 얘기하면 한미일 협력의 이 범위와 협력의 그 정도 수준을 높일수록 북한에 대한 대응 능력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보면 한미일 협력을 이제 연례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그 표현 나온 거 혹시 보세요? 다면 전장, 네. 멀티 도메인이 드디어 맞습니다. 나왔죠. 네. 그 멀티 도메인이 통합 억제의 핵심 개념인데 다양한 영역에서 거기에는 사이버와 우주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영역 전체에서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북한을 놓고 볼 때 북한이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위성을 발사해서 군사 정찰 위성을 만든다든지 북한이 하고 있는 ICBM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더 큰 틀의 프레임들이 여기서 구성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궁금한데요. 이게 뭐 내일 우리가 이 방송이 나올 것 같은데 내일까지 과연 북한의 반응이 나올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거를 보고 나서 북한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판단할 때는 1차적으로 북한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오히려 그것을 자세하게 자신들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의미는 역으로 한미일이 북한에 대한 대비 태세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제 물론 이 내용들은 앞으로 얼마만큼 한미일이 또 구체화하고 또 이것을 해나가느냐 이제 그런 관련돼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훨씬 더 향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제는 이번에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거에서 몇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다영역 작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군사 전략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통합억지에 있습니다. 통합억지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군사 영역들, 자산들, 능력들 그것들을 다차원적으로 통합하고 그것을 미국 차원에서 할 뿐이 아니라 동맹국까지 통합해서 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북한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이나 타격 능력이 훨씬 더 촘촘하게 seamless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국은 정말 그 끊김이 없이 촘촘한 형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저는 제가 이번에 아주 그나마 좀 자극이 덜한 문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문건에. 그게 이제 저번에도 NPR 때도 한번 나왔었고 저희 한미 정상 워싱턴선에도 그 표현을 심지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 때 언급해가지고 이제 북한이 크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뭐 김여정 방어부터 시작해서 뭐 거의 뭐 노동자들, 여성들, 학생들, 뭐 허영식까지 있었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즉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대가는 북한 정권의 종말이다라고 하는 그 아주 명시한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서 조금 그때만큼의 격렬한 반응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문건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AI 또 그리고 그 퀀텀 컴퓨팅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그 감시 정찰 영역이 촘촘해질수록 처리해야 되는 정보량이 엄청나집니다. 그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프로세스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그 기본 체력을 한미일이 같이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상당히 북한이 이해하고 있다면 상당히 위험한 변화입니다. 위험한 변화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어떻게 북한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의 위험한 변화는 뭐 역설적으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에 대한 효용성, 북한 핵을 억제하는 그 효용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방금 우리 김 박사 얘기해 준 것처럼 지난 4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정권의 종말을 얘기했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새로운 미국의 정책은 아니고 그 핵정책 NPR Nuclear Policy Review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뭐 좀 논란이 있었죠.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그때 4월 달에 북한이 핵을 쏘면 핵으로 대응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기를 원했었는데 그 내용이 빠졌다라는 건데요. 저는 북한 체제상의 그 특징을 보면 오히려 정권의 종말이라는 게 북한 체제에 특히 뭐 유일 수령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훨씬 더 큰 압박이 된다. 역으로 우리한테는 훨씬 더 억제 효과가 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북한 같은 그 상황에서는 북한이 먼저 핵을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거기에 상대하는 핵으로 공격을 해서 북한 주민이 엄청난 살상이 된다 하더라도 북한 체제의 김정은과 평양과 지도부만 멀쩡하면은 그들은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전쟁을 억제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그런 공격보다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딱 맞춤형 타격이 훨씬 더 억제 효과가 크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하는데 논란이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죠. 몇 가지. 특히 뭐 이미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중국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이 나오면서 이게 11월 프놈펜 선언이랑 또 차이입니다. 그때는 중국이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이번 중화인민공화국이라 나오면서 그 남중국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포함한 내용들이 들어갔다. 근데 저는 거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들어가긴 했는데 그거는 국제중재재판소에서 분명히 중국의 불법적인 행위를 그건 인정한 거고 이미 판결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중국이라는 얘기가 나와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한미일이 협의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분명히 견제의 내용들이 상당 부분 있긴 하지만 일정 수준 좀 뭐 조정을 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포인트가 대만 해협 문제였습니다. 대만 해협을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붙는 그 표현이 있었죠. 그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임을 우리는 strongly 반대한다. 이게 굉장히 항상 그 약방의 감초처럼 항상 포함됐던 그 표현인데 그거는 굉장히 좀 아까 말씀하신 좀 약간 그 다운 톤이 좀 다운돼서 얘기가 되면서 뒤에 따라 붙은 표현이 더 재밌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의 중국에 대한 포지션은 변화가 없다. 그게 강조를 하고 또 하나 양안 문제는 평화롭게 해결되길 바란다. 사실 제가 중국 학자들을 만나면 이 표현을 넣어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좀 많았어요. 왜 항상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냐. 우리는 반대한다 이러지 말고
평화로운 해결을 바란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듣는 사람도 덜 기분 나쁘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데 그런 표현이 이제 좀 처음 등장해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고요. 이제 마지막 요 핵심이 그 세 번째 문제요. 공약. 이걸 갖고 뭐 준 동맹이 아니냐, 결국 한미일이 나토식 동맹으로 가는 거 아니냐,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분야에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 박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제가 사실 그 김은혜 홍보수석님께서 얘기를 하셨을 때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한미일 양자협력은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결정적인 변화가 있는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떠올렸던 것은 나토였습니다. 나토에서 얘기한 결국 나토 헌장의 4조와 5조가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게 핵심적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정말 이게 혁명적인 변화라면 나토에서 얘기하고 있는 집단안보체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 일방을 공격하면 우리 전체 대한 공격을 간주하겠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어떤 회원국의 안보적인 우려가 있을 사항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같이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약간 그런 조항들이 포함될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두 개의 문건 이제 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나 캠프 데이비드 공약에서 나오지 않아서 가지고 이게 그러면 이게 얼마나 혁명적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세 번째 문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문건의 그 수위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문건이 참 재밌는 문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그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다시 뽑아서 하나에 만들었고, 뭐 이미 언론에도 좀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이 제목을 정하느냐를 놓고 좀 이견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그 듀티, 의무를 집어넣자 했고, 한국에서는 커미트먼트, 공약을 집어넣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고민이 여러 가지 읽혀요. 전체적으로 핵심은 어쨌든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한다. 그러니까 삼국이 협력한다라 하는데 두 번째 문단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뭐 상호 한미 상호방위조약, 미일 상호협력 안전보장조약에 구속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의무가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필요하면 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그건 정부의 고민을 일으킵니다. 워낙 한일 관계가 여전히 지뢰밭이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동맹으로 나간다라는 것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공약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해석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일하게 그 뒤에 붙어있는 단서 조항들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고 그게 아마 마지막까지 조율 단계가 필요했던 그때 그 김태호 차장님 발표하실 때 조금 더 세 번째 문건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했던 그 내용이 아마 반영됐기 때문에 그 문단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사실 이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나토 헌장 제4조하고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나토 헌장 제4조 같은 경우에는 회원국의 영토 보전과 안보에 위협을 받는 경우 나머지 동맹국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고 이 4조가 발동이 돼야 5조가 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조와 5조는 굉장히 짝을 이루면서 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 이번에 채택된 이 공약, 캠프 데이비드 공약의 경우에는 5조 내용이 전혀 없고요. 5조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4조 내용에 흡사한데 거기에 대한 단서 조항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나 미일의 안보 기존 동맹을 뭐 침범하거나 그것에 뭐 제약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각국은 다 주권적인 행동을 여전히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썼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건 의무는 100% 아니고요. 그리고 나토 헌장 4조보다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쓰여진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5조는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 걱정하는 것처럼 미니 나토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들어간 문서입니다. 그 부분이 핵심인데 뭐 이미 일부에서는 이게 준동맹이다, 뭐 미니 나토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만한 의지와 의도가 저는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미래에서도 과연 한일이 동맹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좀 어렵다라는 게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헷갈리게 준동맹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동맹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동맹의 일반적인 정의는 군사적인 동맹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동맹을 맺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 동맹국이 와서 도와주는 것을 의무화해 놓은 것이 기본적인 동맹이죠. 그렇지만 이번에 한미일 나온 이 공약에는 그런 내용들은 없다라는 거고 상호 논의.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의 고민과는 다르게 저같이 민간학자나 우리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조금 마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잘 알려진 것처럼 인도 태평양의 위협은 군사적인 그런 가장 큰 도전은 세 개입니다. 하나는 대만 해협 문제, 남중국 문제, 그리고 북한 핵 문제거든요. 한반도 문제. 그렇다면은 이 세 문제를 갖고 이제는 뭐 이것 아주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대만 해협의 위기가 발생하는데 한국이 거기에 연루되면 어떡하냐. 혹은 또 한반도에 위협이 발생하는데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해나 영공을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는 이런 문제를 한미일이 좀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좀 깊은 수준에서 물론 공개할 필요는 없겠지만 논의가 시작되고 논의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 우리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이 인도태평양을 하나의 정구, 원 티어터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인태 지역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그런 지역에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은 이곳에 배치한 전진 배치된 자산들을 다 활용해서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만 해협에 문제가 생긴다면 미일 동맹, 주한 미군, 주일 미군의 자산을 활용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책임을 지고 그렇다면은 대만의 문제는 한반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다 이게 상호가 밀접 연계돼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좀 이제는 이런 틀 안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만 해협에 그런 게 있을 때 미국이 뭐 자신들이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을 활용하면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한국이 어느 수준까지 거의 협력할 수 있고 이 수준 이상은 못 한다든지 이제 그런 선을 좀 그으면서 양측 삼국이 같이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위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위대가 영해 영공 들어오고 그러면 한국 이건 안 된다라고 이런 틀에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다른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 협력 분야를 찾아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이번에 이 공약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전에는 저희가 좀 불편하다고 기피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야, 그런 성과로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 의미에서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뭐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발전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잠깐 얘기 나눴던 뭐 중국에 대한 견제의 모습에 중국이 반발하고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텐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가. 우리 먼저 김 박사부터 좀.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덧붙일 말씀이 많이 없긴 한데 좀 오늘 많이 얘기 못했던 부분 이제 경제 안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에너지 문제라든지 그 뒤에 굉장히 많이 있는 또 저희 그 데이비드 스피릿에 보면은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조기 경보 체제가 단순히 북한이나 이런 미사일뿐만 아니라 공급망에도 문제가 생길 때 상호 협의하고 또 그 중국을 상정한 것이죠. 그 경제적 강압 정책을 사용할 때 우리가 공동 대응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게 신냉전 시대가 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뭐 북중러가 전승절 때 이제 러시아 국방장관도 보내고 중국도 오고 그래서 북중러 똘똘 뭉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 우리도 한미일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런 냉전식 논리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아까 우리가 잠깐 나눴던 미국의 군사 전략, 미국의 국가 전략이 이미 전 세계 자치를 하나의 판으로 짜는 운영 체계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그 커트 캠벨이 8월 16일에 그 브루킹스에서 했던 패널 토의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미 미국은 이쪽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그건 미국이 가는 것이 저희가 가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미 미국이 그런 식으로 자국의 역량을 최대한 엮어서 촘촘하게 가져가면서 동맹국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이 그러면서 마치 약간 본인들이 교수님이 돼서 학생들의 어떤 톰페이퍼를 약간 시험 참정 매기듯이 동맹국의 커미트먼트에 대해서 유익 있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단어들을 좀 다르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주에 대해서는 트라운 줄이다 이런 걸 쓰고 저희는 일본이 린치핀이야, 한국이 린치핀이야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코너스톤은 또 누구냐? 이제 그런 미묘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약간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저희가 한일 관계 개선됐을 때 너무 기뻐했던 모습들이 미국에서 그 전례를 깨고 갑자기 그 특별 기자 브리핑을 하질 않나 장난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약간 저희가 압박을 받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미리 잘 준비하지 않으면 미국의 압박 또 일본은 워낙 밀착해서 가는 국가 전략 기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에 대해서 저희가 꼭 일본과 같이 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세계적인 변화들의 압박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인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약간 그 분위기와 압력이 좀 휩쓸릴 것 같은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정확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요구들이 이제 저희가 정례화된 회의에서 제기가 되기 시작할 때 어떻게 우리 입장을 정리해서 조심스럽게 선을 긋고 또 우리 함께 협력할 것인지 그 문제들에 대한 고민, 그 준비와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아까 우리 모두에서 좀 얘기 나서 인플렉션 포인트 변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이겠죠. 한국의 대전략이 도대체 뭐고 그것을 수행하는 원칙은 이런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매우 일관되게 이것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우리 김 박사도 그렇고 저도 이 한미일 이번 그 캠프 데이비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이행하고 지속해 가느냐가 중요하고 그렇다면은 그 다음 회의가 1년에 한 번씩이니까 올해 아니고 내년에 이뤄진다고 하면은 어디서 어떻게 될까? 이미 뭐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의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고 두 번째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나야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게 좀 사실상 제도화의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미일 정상회의라 해갖고 뭐 다자회의 옆에서 잠깐 만나고 뭐 그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처럼 단일 목적으로 딱 한미일만 모이는 그런 회의가 두 번째도 된다면 이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두 번째 회의가 매우 중요하고요. 예, 이것으로 오늘 여러분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좋아요 또 구독 중요합니다. 그걸 해주셔야 저희가 힘이 나서 더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출연해 주신 우리 김한규 박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